오늘 파리 생제르맹이 3대1 승리를 거뒀는데, 그리고 뭐 어쨌든 2골 차이니까 이제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 경기의 흐름을 보면요,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시즌에 정말 어수선한 팀이구나 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선발 라인업이 어땠냐면요, 또다시 3백을 들고 나왔어요. 물론 이제 오른쪽 풀백에 있는 하키미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마 지난 경기부터 좀 못 나오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근데 하키미가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른쪽 풀백으로 나올 수 있는 선수는 있습니다. 무키엘레라던가 아니면 뭐 솔레르가 오른쪽 풀백을 봤던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선수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또다시 엘리케 감독은 3백을 썼고요. 그리고 3백에서 앞쪽에 에메리와 우가르테, 그리고 그 앞에 이강인과 비티냐를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4명을 쓴 거죠. 그 다음에 왼쪽에 바르콜라, 오른쪽에 무아니를 썼어요. 이강인 선수가 덴벨레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무아니를 오른쪽 측면에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무아니가 측면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아니가 이제 왜 측면에서 나오냐면 음바페가 너무 자유롭게 뛰니까 왼쪽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강인 같은 선수가 왼쪽으로 빠지면 미드필더의 숫자가 적어지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음바페가 왼쪽이 아니라 그럼 중앙에 서자, 그리고 바르콜라가 왼쪽에 서자, 그러면 무아니는 중앙에 음바페가 있으니까 측면에서 뛰자,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아니가 물론 측면에서 뛸 수 있는 선수긴 하지만 일단 측면에 좀 밀려 있는 거예요, 무아니 자체도. 그래서 일단 이게 3백을 쓰면서 이런 전형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 3백은 매우 불안한 3백입니다. 왜냐? 어쨌든 무아니와 바르콜라가 사실상 측면 공격수처럼 뛰어요. 그런데 윙백이나 풀백이 없는 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보시면 무아니와 바르콜라가 엄청 내려오는 장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윙백으로 보기에는 수비력이 약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측면이 너무 열려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경기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에메리가 수비할 때 또다시 풀백처럼 내려갑니다. 에메리가 위쪽에서의 그런 공격적인 능력이나 중원 장악 능력, 이게 좋은 선수인데 수비할 때 에메리를 측면으로 뺐었어요. 이제 뭐 우가르테, 비티냐, 이강인 요 3미드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백이에요. 이제 에메리와 우가르테, 이강인과 비티냐, 그리고 왼쪽에 바르콜라, 오른쪽에 무아니, 그리고 음바페가 있어요. 근데 애초에 무아니와 바르콜라가 이 측면 공간으로 내려오질 않기 때문에 볼을 빼앗기는 순간 이 측면 공간이 그냥 허허 벌판이에요. 허허 벌판. 그래서 여기서 매치가 볼을 빼앗은 다음에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주죠. 찔러주니까 그냥 이 공간이 너무 할 정도로 열리면서 매치의 공격수들이 이 오른쪽 측면 공간을 편안하게 활용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너무 할 정도로 공간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할 때는, 역습을 당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는 파리 생제르맹이 이런 선택을 해요. 에메리가 한 칸 내려가고 슈크리니아르, 다닐루, 그리고 마르키뉴스, 요 포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 마르키뉴스와 슈크리니아르의 자리도 평소와 달라요. 저렇게 포백이 되면 에메리가 오른쪽, 마르키뉴스가 왼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풀백처럼 뛰는 거잖아요. 근데 슈크리니아르보다 마르키뉴스가 이 측면 커버 능력이 좋으니까 왼쪽 측면 풀백처럼 뛰려면 슈크리니아르보다는 마르키뉴스가 왼쪽이 낫겠구나. 그래서 이것도 자리를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리가 바뀐 선수가 오늘 경기 일단 선발 라인업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경기에서 이제 좋은 건 뭐냐면, 이강인 선수만 보자면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뛰지만 과거와 다르게 이강인 선수의 옆에 바르콜라가 붙어있죠. 뭐 예를 들면 음바페가 왼쪽에 나왔을 때는 음바페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이강인 선수가 측면으로 빠졌을 때 고립이 됐어요. 고립. 그리고 올라와주는 풀백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너무 한쪽 측면에서 패스를 주고받을 선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왼쪽에서 뛰어도 바르콜라가 직선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강인이 볼을 받았을 때 바르콜라가 이제 왼쪽에 있기 때문에 패스를 주고받기도 하고, 뛰어들어가는 바르콜라에게 스루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바르콜라, 이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왼쪽에 있다는 게 이강인 선수에게 전술적으로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강인 선수가
이제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면, 내지는 뭐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면 왼쪽 측면에서 뛰어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제는 측면 지역으로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뛰어나가는 바르콜라에게 아주 좋은 스루 패스를 찔러주면서 바르콜라가 측면에서 결정적인 크로스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위협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장면이거든요. 요런 모습도 나오죠. 이 장면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바르콜라가 측면으로 뛰어나가니까 수비가 바르콜라 쪽으로 끌려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안쪽에서 음바페가 뛰어들어가니까 요 간격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바르콜라 때문에.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요 라인 사이로 찔러주면서 음바페에게도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스루 패스, 음바페의 침투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이강인 선수의 패스 능력도 발휘가 되기 시작하죠. 이런 모습들이 어쨌든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애초에 이 파리 생제르맹의 전형이 이상해요. 밸런스도 안 맞고. 그러니까 바르콜라는 왼발 오른발을 잘 쓰거든요, 둘 다. 그리고 왼쪽에서 뛰든 오른쪽에서 뛰든 다 뛸 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무아니는 오른쪽에서 뛸 때 오른발을 쓰는데, 이 선수가 덴벨레처럼 측면 돌파라는 선수는 아니에요. 오히려 무아니는 왼쪽 측면에서 뛰었을 때 약간 좀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혹은 좀 접고 들어오는 이런 스타일의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뛸 때 되게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엔리케 감독이 심지어 전반전 중반에 무아니와 바르콜라의 자리를 바꿔요. 첫 번째 선수 위치 변화죠. 무아니와 바르콜라의 자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전반전 중반부터는 무아니가 왼쪽에서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무아니가 있을 때 약간 이제 바르콜라와 이강인의 요 이제 호흡이 깨지니까 약간은 좀 안 맞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면 무아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콜라처럼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접을 때가 많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무아니가 볼을 잡았을 때 약간 접고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이강인 선수가 조금 올라가요. 그래서 무아니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 이강인이 올라가고, 여기서 무아니가 이강인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이런 장면이 자리를 바꾸면서부터 많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이제 무아니가 바르콜라와 다르게 이제 측면으로 볼을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안쪽으로 접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무아니가 접고 들어오면서 수비를 안쪽으로 끌어들이니까 오히려 이강인이 앞쪽으로 침투하죠. 그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이강인에게 무아니가 패스를 넣어주면서 이강인 선수가 올라가서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아니는 또다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죠. 이런 모습이 이제 무아니와 이강인의 조합이 왼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이강인 선수가 오히려 더 오프 더블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앞으로 침투하는 역할을 맡았었다.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별로잖아요. 이강인 선수의 스루 패스가 잘 들어가다가 무아니가 이제 왼쪽으로 오니까 그 모습이 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음바페를 원톱으로 쓰니까 그 음바페도 완벽한 9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바페가 최전방에 고립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수랑 싸울 때 너무 외로울 때가 많았죠. 그냥 1대1로 싸우니까. 그래서 음바페의 움직임도 오늘 전반전에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음바페는 확실히 투톱으로 뛸 때, 누군가가 싸워줄 때 약간의 공간이 생기면 이 공간을 활용하는, 여기에 이제 음바페의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아니를 사실은 이제 이번 시즌 영입한 건데, 무아니를 이제 밸런스가 안 좋다고 측면에 두니까 무아니도 안 좋고 음바페도 안 좋아요. 그리고 이강인도 바르콜라랑 맞췄을 때보다 덩달아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이 되자마자 또 자리 변화를 합니다. 바르콜라 왼쪽으로 다시 두고요. 음바페가 좀 외로우니까 무아니와 음바페 투톱,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이번에는 이강인, 그러면서 미드필더 라인은 비티냐, 에메리, 우가르테. 그리고 여기에서 또 바뀌는 선수가 있습니다. 마르키뉴스가 이제는 그러면 여기에 뛸 이유가 없죠. 에메리가 내려가주기 때문에 마르키뉴스가 왼쪽 풀백처럼 뛰니까 마르키뉴스를 왼쪽에 둔 건데, 이제는 더 이상 여기 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슈크리니아르와 마르키뉴스 자리를 또 바꿉니다. 오늘 경기에 자리가 바뀐 선수만 5명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한 번 바꾸는 것도 아니고 경기 중에 한 2-3번 바꿔요. 이러니까 선수들이 뭐 전술에 적응을 하거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파리 생제르맹이 얼마나 안 좋은 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강인 선수만 보면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가니까 플레이하는 게 더 편해집니다. 근데 왜 처음부터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에 못 뒀냐? 이렇게 되면 미드필더가 3명이거든요, 3명. 근데 바르콜라와 이강인 선수가 풀백처럼 내려오거나 윙백처럼 내려오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미드필더가 여기 커버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중원에 선수가 너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전부터 이강인을 오른쪽으로 빼면서 플레이를 못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후반전은 득점이 필요하니까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으로 뺀 건데요. 이때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매우 좋습니다. 측면으로 넓게 움직여요. 넓게 움직이고 볼을 받았을 때 안쪽 공간을 넓게 바라봅니다. 넓게 바라본다는 뜻은 뛰어들어가는 무아니, 음바페, 바르콜라, 후방에서 올라오는 에메리, 비티냐 이런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최고의 선택지를 찾아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가자마자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무시하게 커집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넓은 공간에 위치하니까 볼을 받았을 때 안쪽을 바라보죠. 그럼 안쪽을 바라보면 수많은 선수들이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면서 이강인의 패스를 받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죠. 득점이 나올 때도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딱 정확하게 나오죠. 이 장면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수도 없이 많죠.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크로스를 올릴 때 이강인의 크로스를 받기 위해서 안쪽에서 많은 선수들이 뛰어들어가는데 여기서 비티냐가 뒤에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들어가는 비티냐가 가장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비티냐에게 선택을 해요. 그리고 비티냐가 절묘하게 빠져들어가면서 이강인의 크로스를 받아서 득점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나왔을 때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어마무시한 이 패스 한 방으로 경기를 뒤집는 능력이 있어요. 이 골이 안 들어갔으면 오늘 경기 파리 생제르맹이 약간 어려울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런 킥 능력으로 경기 결과를 바꿨던 경기가 이번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몇 번 있었죠. 이 장면도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받죠. 그리고 여기서 살짝 접고 들어오면서 또다시 안쪽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선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뛰어들어가는 무아니에게 크로스를 올려주고요. 여기서 무아니가 이강인의 크로스를 받아서 결정적인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도 나와요.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았을 때 패스를 찔러줄 공간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시선이 분산되면서 음바페의 움직임도 잡기가 힘들죠, 매치가.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음바페에게 이번에는 이강인 선수가 찔러주면서 이 공간을 음바페가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오프사이드에 걸리긴 했지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서도 이제 초반에 바르콜라랑 발을 맞출 때는 스루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후반전이 되니까 확실히 오른쪽에서 찔러줄 공간도 많고 좋은 장면도 많이 나오고 이강인 선수의 킥에 의해서 결정적인 경기 결과가 바뀌는 장면까지 나왔다. 이런 모습들이 참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파리 생제르맹의 밸런스가 별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드필더들이 측면으로 빠지니까 중원에 너무 넓은 공간을 많이 줘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매치의 이 공격력과 이 그런 플레이에 대한 세밀함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러한 포지션과 이러한 전술을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 리그에 갖고 나갔다 했으면 제 생각에는 이 전술은 절대 통할 일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였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비티냐 있고요. 그리고 우가르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센시오가 그래도 도와준다고 약간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미드필더 라인. 근데 비티냐와 우가르테가 좀 측면으로 끌려나가니까 요 공간이 그냥 허허 벌판이 돼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매치의 공격수가 내려와서 볼을 봤는데 휑하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치가 편안하게 공격을 전개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장면 보시면 마르키뇨스, 이제 미카엘 안데스, 뒤쪽에 이제 다닐루가 있어요. 그래서 3백인데 왼쪽에 바르콜라, 이제 오른쪽에 이강인이 안 내려오니까 측면 공간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안쪽에서 볼을 받자마자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방향전환 패스만 한 번 해주면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파리 생제르맹의 측면이 너무 할 정도로 그냥 열립니다. 한눈에 봐도 이 수비 라인은 정상적이지가 않죠? 공간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매치가 파리 생제르맹에 비해 많이 낮은 팀이에요. 선수적인 측면, 뭐 전술적인 측면, 뭐 전체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매치가 어느 정도 공격을 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거는 파리 생제르맹이 유럽에서 경쟁력을 갖기에는 매우 부족한 전술이다 라는 것은 오늘 경기도 보시면 명확하다. 그래도 이제 오늘 그 후반전에 무안이랑 음바페가 투톱이 되니까 그래도 이런 장면은 나오죠. 음바페의 득점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서 무안이가 싸워주니까 무안이에게 수비가 쏠려요. 원래 이제 음바페가 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무한이가 이젠 싸워주니까 은바페가 약간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좋은 공간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은바페 쪽으로 볼만 가기만 하면 그러면 은바페가 약간 좋은 자리로 빠져 있다가 여기서 어마무시한 슈팅으로 또 득점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엔리케 감독이 은바페를 원톱으로 쓰는 것도 안 되고 투톱으로 쓰자니 밸런스를 못 맞추겠고 그래서 이제 중앙 미드필더를 측면으로 빼니까 중원이 또 무너지고 꼭 투톱을 쓴다고 해서 밸런스가 무너지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시메오네 감독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를 투톱을 써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독의 전술의 문제고요. 이렇게까지 이제 오늘 경기에 5명의 선수가 자리가 바뀌고 이 5명의 선수가 자리가 한 번 바뀌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여러 번 바뀐다. 이런 거는 지금 엔리케 감독이 딱 절반이 지나는 동안 전술이 명확하지 않아요. 아직도 실험을 하고 있고 아직도 경기 중에 선수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뭐 엔리케 감독이 오늘 경기를 승리했다 하더라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강인 선수도 이제 오늘 경기를 끝으로 아시안컵에 합류를 합니다. 이제 리그왕 자체도 오늘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한 2주 정도 휴식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월 초쯤에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에 갔다가 뭐 1월 말, 2월 초 이때 이제 돌아오겠죠? 근데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해서 아직까지도 확실한 역할과 포메이션이 없다는 건 좀 이제 이강인 선수를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죠. 물론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아마 돌아왔을 때도 이강인 선수의 자리가 명확하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엔리케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을 이끌면서 너무 전술을 많이 바꾸는 게 파리 생제르맹한테도 좋지 않고 이강인 선수한테도 매우 좋지 않은 방향이다 라는 생각은 드네요.